예,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의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면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립니다. 저희가 먼저 여야 당대표 발언을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똘똘 뭉치자, 잘 싸우자. 지금 두 대표의 발언만 들어봐도 이번 정기국회 분위기 엿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강대강대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둘 다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대표까지 올라온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비대위 체제를 해왔어요. 이제서야 좀 말하자면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일 대우로서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 시작을 하고 첫 번째 정기국회고,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예산안 여러 가지로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처리가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들이라든지 예산안 같은 것들이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그 회담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간에 강대강대치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민주당의 이러한 어떤 모습에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장내에서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수 구조 자체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카드를 다 검토하겠죠. 근데 저는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모두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여당에 존재하는 변수는 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다녀오신 이후에 뭔가 여야 대표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로 하여금 당연히 투쟁, 여야의 투쟁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물밑에서는 협치를 추구하라는 저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과의 연찬회에서 강자가 너무 세면 여론이 나빠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봤을 때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 야당에 있는 변수는 아무래도 내부 투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 아까 우리가 대표가 했던 영상을 봤을 때 잘 싸우는 사람에게가 공천을 주겠다. 저는 이 멘트가 민주당과 잘 싸우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싸우지 말고 무조건 밖에서만 싸우라 이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반탄, 찬탄,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갈라져서 싸웠던 모습을 보였고, 지금 2등으로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찬탄파를 향해서 사실상 거의 숙청에 가까운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투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과의 투쟁의 동력을 과연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도 좀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상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두 분께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3대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3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원래 특검은 올해 말 정도면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연장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내란 정당이다. 아직도 수사할 것이 많다라는 이미지들을 국민들께 드릴 수가 있어서 이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아마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타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영태균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쨌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문제가 있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대 특검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3대 특검을 뒤에 안고 그리고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과용을 했을 때 국민적인 저항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검을 끝없이 끌고 갈 것인가, 특별재판부까지 해서 사법권까지 장악을 할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풍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특검 수사를 지켜보지 않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엮어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자치단체장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행안부에서 그 청사, 지자체 단체장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를 폐쇄하라고 그 계엄 직후에 명령을 내렸는데 국힘 단체장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민주당 단체장들과는 달리 바로 그 청사 폐쇄에 동조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란에 동조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도 저는 자치단체마다 아마 프로토콜이 다 있을 것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청사 폐쇄를 지시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뭐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아마도 지금 당측 일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비상회의를 열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가갔는지 정말 행안부의 그 청사 폐쇄 그 메시지만 전달받은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특검을 연장하고 전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시작할 때와 지금의 상황, 지금 뭐 몇 달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새로운 혐의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이미 16개 혐의를 들여다보자고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많은 혐의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수사 범위 확대나 인력의 충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기간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래 한 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을 2회까지 연장하는 걸로 바꾸는 건데 그 2회까지 연장을 정말 추가적으로 하게 될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좀 연장을 해야 됩니다라는 국민들께 보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내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국 사법부 장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입법부는 이미 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마저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입맛대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독재 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최근에 특검에서 청구했었던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특검의 어떠한 수사력,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동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었을 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법관들을 채워넣을 것이라는 거 이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도 역시 정치권에서 추천을 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2018년 국정농단 때도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대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면은 법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단은 재판부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재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특검 기간 연장도
대표도 국민들을 잘 이제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접근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역시 이거는 장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장악이라기보다는 경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법부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 얘기가 좀 불거진 건 맞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지기현 부장판사,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기현 판사의 이런 늑장 재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올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 결정을 해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부장판사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지기현 부장판사를 바라보는 의혹의 시선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재판을 계속 늑장 수사를 하고 늑장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조치도 다 취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게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정청래 대표도 뭐 이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의원 그 워크숍에서 법사위 위원들끼리 일단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의총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는 아니고 일단 당 안에서도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결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그러니까 그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는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저는 된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낙 이렇게 사안마다 지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로 이번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된 것도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은 6선이고 이제 간사가 5선이 네. 된 거예요. 보통 간사가 재선급이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법사위 분위기는 또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냉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 장동혁 당대표가 선명하게 싸우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로 야당의 스탠스로서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5선까지 한 그 나경원 의원이 간사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희생 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이 된 것도 있지만 꼭 추미애 의원이 아니어도 저는 나경원이라는 카드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법적으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도 만약에 특별재판부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입안으로서 입법으로서 처리가 되면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던지 간에 일단은 설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뭘 해도 이게 뭐 24시간 지나면은 민주당 측에서 바로 종결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실상 어떻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굉장히 큰 스피커거든요. 나 의원이 간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뉴스가 되고 있고 향후에 필리버스터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에서 하는 것을 모두 발목 잡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입법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 분립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너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들께 선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경원이란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초기에 뭐 이목은 집중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법사위원장은 6선. 그리고 야당 간사는 5선. 이것 자체로 좀 흥미로운 이슈이긴 합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법사위 안에서 뭔가 물리적 투쟁을 뭔가 실효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뭔가 이렇게 뭐 좀 정책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사실 간사가 뭐 5선 의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 그 당시 1차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때 그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원내대표로서도 사실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뭐 그 고소를 당했고 여전히 재판이 5년째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5선 의원의 간사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러면 국민의힘 107석 적은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뭔가 저희 당과 싸워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는 것일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이야기라고 있는 그 친한파나 이쪽들은 지금 거의 뭐 숙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 다수의 힘의 지지를 얻어서 민주당과 지금 투쟁할 수 있겠는가? 법사위 안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투입은 초반에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효를 거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가장 먼저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정리된 게 없어요. 일단은 변수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1대1 회동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회동 일정이 잡힐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협치하는 모습들,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선 소감을 이야기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들을 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랑과 악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불렀으니까 가야 되는 서로 간에 조금 쭈뼛쭈뼛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갔다 온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저희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1대1 대담에 대해서도 좀 확답을 해달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장을 찍고 오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아직도 관세가 25%로 부과가 되고 있어요. 지금 15%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농축산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서 다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론에 노출은 못하지만 분명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짚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서로 간에 협치하는 모습 보이면서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서 국민들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 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부터 취임 선언 때부터 야당과의 소통, 국회 원내정당 등과의 소통, 협치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야 대표가 아무리 좀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걸 뿌리친다? 본인을 선출해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이걸 뿌리치게 되면 국민 다수가 볼 때는 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실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만날 것이다. 물론 지금 뭐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조건부로 지금 내걸었습니다만 그 명분은 아마도 작년 총선 직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의 1대1 회담, 우리도 그걸 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입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제1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작년 그 총선 직후에 만났을 때는 국힘은 비대위 상황이었죠. 여당 대표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시절,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조차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야 대표를 한 명씩 불러서 3자 회담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1대1 회담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1대1 회담의 추진은 사실상 저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야 대표 모두 불러서 회담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하시면 따로 추가적으로 만나줄 수 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